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밀양 참사에서 정치권이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의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기어이 막장까지 기어 들어간 최남수 YTN 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김학민의 만들어진 간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정봉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 이상은 김재정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을 포스코 건설에 판다. 이것저것 떼고 나니 약 200억 정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1999년 4월 김경주는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다. 2000년 2월 LKE뱅크를 설립하는데 이 LKE뱅크는 BBK를 컨트롤하는 지주회사다. MB도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자신과 김경준이 함께 LKE뱅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LKE뱅크에서 L은 이명박, K는 김경준이었지요. 2000년 연말에서 2001년 초까지 삼성생명, 하나은행, 다스 등이 BBK에 투자하는데 이때 다스가 투자한 돈이 190억이다. 이 돈 190억. 190억은 무엇일까?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은행에서 5년 동안 예치돼 있다가 다스로 들어가고 다스에서 다시 BBK로 투자된 것이다. 그래서 도곡동 땅 판 돈은 다스로 들어간 돈이며 또한 BBK에 투자된 돈 190억과 같은 돈이다. 말하자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또 BBK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1년 BBK가 문제가 되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BBK는 옵셔널 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개미들을 끌어모아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친다. 그 뒤 김경주는 2001년 말 미국으로 도주한다. 그런데 도주하면서 다스의 190억 중 50억은 돌려준다. 그래서 190억 빼기 50억, 14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이다. 김경준을 상대로 다스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어라.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 즉 개미 투자자들도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어라 라고 동시에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는데 미국 법원은 다스는 김경준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다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옵셔널 벤처스, 즉 개미 투자자는 피해자니까 이들에게 140억 돌려주어 라고 판결을 내린다.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그런데 김경준은 스위스에 빼돌렸던 돈 중 140억을 미국 법원의 명령과는 반대로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가 아닌 다스에게 돌려주었다. 2011년 2월 1일의 일이었다. 이때 청와대와 김재수 LA 총영사가 총동원돼 이 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MB라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다시 정리하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은 다스로 흘러 들어간 돈이고 곧 BBK 주가 조작에 이용된 돈이다. 190억이 그렇다. 그리고 이 돈의 주인은 이 모든 범죄와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이것이 다스, BBK, 도곡동 땅의 진실이다. 11년 전 2007년 대선 때 나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다.
감옥 갈 때 서초동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다음에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보고 있나 MB? 네, 지금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다음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이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개봉박두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벙커원 교회가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매주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로 함께합니다. 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도올 김용옥 선생의 설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염되고 망가진 예수의 진면목, 즉 예수의 원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서는 충정로역 9번 출구입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참관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로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특보를 지낸 김동혁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파일엔 140억 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20년 동안 다스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낸 최측근 김종백 씨는 140억 원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또한 김종백 씨는 MB가 다스를 장악한 아들 시영 씨를 통해 비자금을 회수하려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일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는데요. 이 한 유가족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에 반대한 사람이 여기를 왜 오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이를 들은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표의 수행원은 예의도 없네 저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일부 병실은 시설 규정을 위반해 규정보다 더 많은 환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수술실이나 물리치료실을 병실로 바꾸며 건물 용도 변경까지 제멋대로 해왔습니다. 세종병원이 병실의 위치와 규모를 수시로 바꿔왔지만 관계당국은 14년 전 도면을 갖고 화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과밀 병실 운영에다 제멋대로 한 용도 변경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 민주평화당의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창당 발기인으로 국민의당 현역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에 안철수 대표가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장문 발표 들어보시죠.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묵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편 중재파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힘을 보탤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N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난리가 아닙니다. 무척 춥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서 또 밀양에서는 추위와 맞물린 거라고 봐야 할 텐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귀한 인명이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빈발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 역시 뭐 어느 당 하나가 정신 차리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돈을 들일 때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사고는 아니지만 지난번 제천 참사 때도 그렇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밀양 참사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비트는 어떤 소재가 아니고 마감하는 방법인데요. 건물을 다 짓고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바르고 그 단열재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으로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예. 근데 이제 단열재를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인 건데요. 드라이비트는 그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장 마감을 하는 곳에 단열을 하는 방법을 개발한 회사의 이름이고요. 예. 사실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면서 안에 단열판을 스티로폼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70% 넘게가 불연성 소재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뭐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말은 좋은데 87년부터 들어왔던 이 공법으로 지은 건물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스티로폼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1층에 그 시멘트를 좀 깨고 불을 붙이면 건물 전체에다가 기름을 발라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거죠. 스티로폼이 불을 얼마나 잘 타는지는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드라이비트 공법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아무런 규제가 없이 87년부터 스티로폼을 외장재로 사용해서 지금 건물들을 엄청나게 지어왔고 예. 이명박 정부 때 입법했던 것은 30층 이상의 건물에는 불연제를 써야 된다라고 법을 바꿨던 거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아파트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하니까 6층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5층짜리 건물들인데 예를 들어서 빌라다, 자세대 주택이다 이런 건물들은 스티로폼을 지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예. 이런 건물들은 지금도 불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스티로폼으로 외장 단열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외장을 전부 다 바꾸든가 아니면 최소한 1층이라도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불날 가능성이 높은 1층이라도 소재를 바꾸든가 아니면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도 다시 파내서 거기에는 스티로폼이 아닌 불연제로 바꾼다든가 해서 불이 위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사실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단열재를 가연 소재로 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예. 건물주가 이 부담을 어디다 지우겠습니까? 다 세입자들에게 지우고 건물에서 살고 있는 빌라의 주인들에게 지울 텐데 이 상당하게 돈이 드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좀 청취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는 반복될 위험이 너무나도 높다. 이것은 소방점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좀 비극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따뜻하게 열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둘러싸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잉태하고 있었던 비극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고 저 스티로폼 쓴 건물 다 해체하라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조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천 참사 같은 종류의 화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것은 그 이명박 정부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점이 저는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정쟁을 삼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유족분들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책임론부터 들먹였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소방 관련 법들도 보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뭐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뭐 가장 가깝게는 2017년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제 공무원 증언을 거론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증언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했던 점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단 9명 증언하는데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의 말씀도 계신데요. 중앙공무원으로서의 소방공무원 9명 증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도 자유한국당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증원으로서의 중앙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지방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왔던 부분을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시비를 걸면서 깎고 나왔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서울은 어느 지역에나 골든타임에 출연할 수 있는 충분한 공무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경북, 대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취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골든타임에 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골까지 먼 길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효율로 따지자면 서울처럼 촘촘하게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예산이 많이 되니까 효율성이 없으니까 경북에는 골든타임 말고 10분 안에만 출동하면 돼.
서울은 3번에 출동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을 중앙 직제화하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구조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지방 정부들이 예산 부족에 시달려서 이제 이런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지방 공무원의 증언도 막고 소방 공무원의 증언도 막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면 무슨 파퓰리즘이 뭐니 해가면서 이것을 막고 있는 자체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소방공무원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을 바꿔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스티로폼으로 외장재를 못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쓸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안들 1층은 최소한 안 쓴다든지 아니면 층과 층 간에 불연 소재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비트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티로폼을 붙이지 말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드라이비트 공법이 뭐 대단한 것이냐 되는처럼 얘기를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바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바로 드라이비트 공법이고 그런데 이 스티로폼 대신 불연제로도 벽을 감싼 다음에 시멘트를 바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냥 싼 걸로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5층 이하 건물에는 자유롭게 되어 있는 이 스티로폼을 쓰는 문제도 저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안전행정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도 나서서 건축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경우 건축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국민분들께서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더 안전한 나라에 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텐데 나라의 혼란을 바라는 모종의 세력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불지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무방비 상태인 것도 문제지요. 그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찝찝한 마음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일단 뭐 밀양 사건 같은 경우는 누전으로 지금 확인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뭐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불난곳마다 가서 이 부채질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26일 밀양 화재 현장에 가서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 하느라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현송월의 뒤치다꺼리를 하지도 않았지만 어쨌거나 현송월과 관련된 일은 통일부와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거긴 올림픽을 하라고 지금 담당 부서인 거 아닙니까?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남북한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외교부까지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문화부가 소방점검을 다니라는 말입니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환노에만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국토교통부도 왔다 갔다 해서 정부의 부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아실 만한 양반인데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망원경 들고 쳐다보고 있는데 모든 부서가 집중해서 일을 하는 원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무슨 부족장사회도 아니고 정부의 각 부처가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 관련돼서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이 부처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정부 내각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의 관심이 현송월에 있으니 안전행정부도 전부 다 강릉에 가서 현송월에 뒤치다꺼리를 하라라고 지시가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생활 꽤 하셨는데 아직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고 정부 역시도 여러 부처가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일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얘기인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또 왜 이러나 봤더니 역시나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재천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때는 큰 건물에 화재 사고가 없었다라고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한번 했었죠. 전 정말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해서 기사를 몇 번 봤는데 워딩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크리스마스 언저리였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경남지사 할 때는 불이 안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건 당시에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예. 앉아서 핸드폰으로 10분 만에 찾은 통계인데 2016년 1년 동안만 경상남도 인구 만명당 화재 건수가 11.21건으로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4위였고요. 절대적인 건수도 서울, 경기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어서 3위란 게 경상북도였거든요. 이것이 일단 팩트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는 사망 사건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근무했던 시절에 99분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웬만히 거짓말을 해야죠. 이건 뭐 신문에 이건 몇 줄 안 나고 자기가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한 거면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경남도지사를 할 때 단 한 번도 소방과 관련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보고가 이 경남도지사까지 안 올라가서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경남도지사 하면서 중앙정치만 검색해봐서 경상남도에서 불났던 것을 뉴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건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경상남도를 맡겨놨다라고 하는 것 경상남도 도민들은 얼마나 불안한 세월을 보내셨을지 저는 뭐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 경남도지사였으니까 경상남도에서 난 화재는 다 당신이 책임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재임 기간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건물 사고가 없었다, 인명 사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이 도정 활동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홍준표 대표가 이랬으니 경상남도는 다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그 화재 사고는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탓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난 화재가 아니라 지난 기간 동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였건 국민의 정부였건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건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던 모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함께 희생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것이 지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씩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이라든지 건축법의 개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 건물주들도 관련 시설들을 완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을 보내드립니다. 피카소와 마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처럼 늘 짜그리로 함께 비교되는 화가들이 있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은 르네상스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위대한 화가들의 삶을 통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소개해드립니다. 당신 곁의 화가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선물합니다.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후속작인데요. 아이작 뉴턴이나 유클리드 그리고 파스칼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학자들의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직관을 길러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빌리지.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군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월요 경제학 오늘 누구를 만나봅니까? 예,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 가장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제가 과거에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우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학자입니다. 예. 요즘으로는 뭐 유럽의 토마 피게티,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요 두 사람과 함께 진보 진영에서는 제일 주목하는 3강 경제학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라이시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유한 노예
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 영어 제목은 The Future of Success라고 해서 성공의 미래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말 번역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이 훨씬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걸 선정한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민중의 소리 회사 사정 때문에 12월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벌써요? 네. 근데 요즘은 하여간 제 능력의 한계를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책을 여러 번 썼지만 이번처럼 고통스러웠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이 1월 31일인데 촉박했고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다 보니까 체력도 너무 빨리 고갈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주는 좋은 방법은 직장 상사를 씹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편집국장을 그만뒀지만 한때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을 17년 동안 했고 지금 이제 출판 담당 기획조정실장이 돼서 요즘은 가난한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이정무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자에 대해서 이 작자는 제 동기고 회사에서는 제 상사죠.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뛰어난 동지입니다만 이 작자를 씹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풀자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한테 후배 기자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요. 근데 정무 말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의 소리 기자들이 기분이 제일 좋아질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정무가 수고했어 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작자 입에서 수고했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엄청난 칭찬인 겁니다. 근데 이정무 실장이 책을 기획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월 말까지 원고를 써야 책이 회사 계획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야, 그 인터넷에서 자료 쭉 찾아보고 후다닥 쓰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직장 상사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요까지 제품명을 마치고요. 오늘의 주제인 로버트 라이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의 장관이었으니까 정말 잘 나갔던 학자였죠. 그런데 이 주목받던 노동부 장관 라이시가 갑자기 어느 날 사임을 해버립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라이시가 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 요 대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이시가 장관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 방에 갔더니 막내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잠결에 아빠 저녁에 퇴근했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나 깨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늦게 퇴근을 하니까 노동부 장관이 아빠 오늘 늦는데 너는 먼저 자고 있어야지 그랬던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래도 꼭 깨워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요. 그냥 아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이시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직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내가 뭔 짓을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잠들게 만들어야 되나 일하는 거에 너무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과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 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건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내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한가한 휴식도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지간해서는 병행이 안 됩니다. 라이시가 깨달은 게 그거죠. 미국의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생계와 삶이 병행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까지 말씀드리면 역시 자본주의가 좀 후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일하도록 강요해서 삶 자체를 빼앗아가 버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라이시가 이 책에서 하는 주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 착취 때문에 생기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시는 이 이유를 신경제의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이라는 세상이 열렸죠. 예.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세상은 종래의 자본주의와 다르게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대기업들이 물건 만들면 그냥 써야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 한 번만 켜면 가격 비교가 촤라락 뜨잖아요. 쇼핑도 직접 차 몰고 갈 필요가 없죠. 총알 배송이 있잖아요. 배달 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튼 몇 개 누르면 생선 외에 돈가스까지 집으로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요. 왜냐하면 배달 앱에 가보면 유저들의 평가가 쫙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나쁘고 서비스가 개판이면 유저들 댓글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나 공급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비위를 진짜 잘 맞추려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모바일과 인터넷 덕분에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소비자들이 우위에 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쇼핑을 하는 소비자일 때는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비자이기만 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시간은 쇼핑을 하는 아주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의 편에 서서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비자로서 우리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공급자는 죽을 맛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잠깐 사는 시간은 편하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공급자의 노동자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편해진 만큼 우리의 노동은 당연히 더 강도가 높아지죠. 이게 현대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딜레마라는 겁니다. 민중의 소리 이정무 실장이 아까 했던 말, 야,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자료가 많은데 후딱 찾아서 빨리 써. 이렇게 한 말은 일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제가 글을 쓰는데 완전 도움이 되죠. 과거에는 문서 하나만 찾으려고 해도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뒤졌어야 됐습니까? 특히 신문사 자료실 가가지고 색인 뒤지고, 아이고, 네. 참. 그 두꺼운 종이신문 날짜 면수 찾아서 하나 찾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뒤졌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검색어 하나 넣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그런데 민중의 소리가 정보 소비자냐고요. 민중의 소리는 정보 공급자입니다. 정보 소비자로서 인터넷 검색할 땐 좋지만요. 모바일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정보를 생산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사의 품질이 더 좋아야 되고요. 더 빨라야 되고요. 더 정확해야 되고요. 더 공정해야 되고요. 더 양이 많아야 됩니다.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김용민 PD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방송 제작하기가 쉬워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통해서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쉽게 얻을 수 있죠. 종이 신문도 한꺼번에 보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쭉 조간을 다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보 취득은 과거보다 말도 안 되게 쉬워졌는데 그 이후로 과거에 비해서 방송 만드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더 쉬워졌습니까? 노동 강도가 더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찾는 소비자로서는 찾기가 쉬워져서 좋은데 그렇게 좋아진 걸 모든 청취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에게 가공해서 들려드리려는 공급자 입장이 되면 인터넷에서 놔두는 정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걸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 들려드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워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김영민 PD님도 방송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막대한 노동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은 소비자의 권력을 세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무 실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요즘 자료를 얻기는 쉬워졌어도 그 자료를 가공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려면 옛날에 비해서 노력이 100배는 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 현실은 걔가 제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로서 풍요롭지만 그것 때문에 노동자로서 더 심한 노동에 내몰리는 우리의 현실을 라이 씨는 부유한 노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라이 씨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좀 강화하고 평등을 좀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풀자고 제안은 하는데
그런 어정쩡한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와 공급자 두 존재의 교차로 발생하는 사회의 고도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라이시의 대안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시 같은 대경제학자조차도 내린 선택은 노동부 장관 때려치우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도 뭐 당연히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요. 라이시가 던진 질문을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쩌면 맹목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걸 원하기는 했나?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우리가 원하기는 했냐고요. 쇼핑을 편하게 하는 대신에 죽어라고 일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원했나요? 이런 질문을 일단 던져보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예. 저는 총알 배송 좀 천천히 와도 괜찮고요. 대신 좀 다 함께 천천히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실수에 좀 관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배송을 시켰는데 하루 늦게 왔어요. 배송하시는 분께 막 화를 냅니다. 죽을래? 왜 배송을 하루나 늦게 해? 그게 권리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노동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늦었을 때 상대가 야 죽을래 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 상대의 실수는 내일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과거에 생시몽의 산업사회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연결돼서 살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린 오늘 소비자지만 내일 노동자예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최근 마감이 다가오면서 정신적으로 좀 몰려서 이 이야기를 이정무 실장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31일까지 원고를 넘기기로 했는데 예. 못 넘기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서로가 좀 여유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자. 듣고 있으십니까? 이정부 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푸념처럼 정치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로버트 라이시의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참 우리 이완배 선배님 앞에서는 뭐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바로 이 경제학으로 뒷덜미가 잡힐 테니까. 아닙니다. 저는 로버트 라이시의 개념에 따라서 네. 저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님은 또 어떤 경제학자의 이론에 물릴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연구를 해보고 불필요합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네. 2월 달 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2월이면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방송한 지 2년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2년이 넘었죠. 아, 3년이 되죠, 3년. 아닙니다. 제가 2016년 1월 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아, 넘었군요. 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3주년 기념으로 그때 뭐 저와 경제학하고 뭐 연결 지을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김용민의 경제학을 내년 1월 5일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김용민 PD님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는데요. 못 믿겠어요. 그 말. 진심입니다. 진심. 네. 예, 알겠습니다. 월요 경제학으로 함께한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며 비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먼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전혀 여론조사에 여러분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자처하는 데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72%로 조사 발표가 됐어요. 그게 국민 지지율이 아니고 자기 진영 사람 지지율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그대로 하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하는 국정 여론조사가 한 해 100억 원 이상이고 이 조사는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갤럽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거듭 갤럽을 비난한 이후 작성된 글인 만큼 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홍준표 대표는 그 업체가 하는 다른 여론조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관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여권에는 후하고 자유한국당에는 탄핵 이후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갤럽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CBS 요컨뉴스의 확인 결과 한국갤럽 측은 정부가 의뢰한 100억 규모의 조사는 맡은 바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티 결과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1월 2주차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75.4%, 한국갤럽은 73%, 리얼미터에서는 71.6%의 긍정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거듭 비판해온 갤럽의 1월 2주차 여론조사 응답률은 21%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로 예상되는데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서는 새벽부터 낮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2도, 부산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공작을 했던 그 세력들의 면면이 드러났고 여기에 부역했던 사법부의 일원들, 그들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교수님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싶었는데 이 정도의 폭풍적인 반응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알려진 게 많지 않구나. 예. 그리고 이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SBS의 보도의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 그리고 김제 간첩단 사건, 이런 어부들이나 농민들, 힘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여상규나 황우여나 정영근이나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뭐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조작 사건으로 일관해온 이 세력들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론의 반응을 보니까 대단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간첩단 사건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폭로한 그 지점 하나가 가진 이런 언론의 심각한 영향력 정도를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서 이른바 자유한국당 정권의 그 명맥 또는 그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학민 선생이 쓴 만들어진 간첩인데요. 간첩은 물론 잡아야죠. 도탕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자들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졌고 그게 권력을 지탱하는 하나의 커다란 그 프레임으로 작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간첩의 부재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67년에 있었던 동백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백님 사건이 이은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유럽에 오갔던 사람들 또는 공부했던 사람들을 10명이 넘는 사람들 간첩단으로 몰아서 국가폭력의 정점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최종길 교수 죽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가 1973년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것으로 발표가 난 다음에 사건이 유야무야 돼버려요. 예.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이라는 건데요. 그걸 쫓는 이제 최종길 교수 동생과 가족들의 많은 노력들 끝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이 책을 보시면은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책을 차근차근히 보시면은 독재 정권들이 특히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많은 간첩단을 조작해서 그리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의 권력의 위기를 돌파했는지를 야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게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들이 면면이 이어집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간첩단 조작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이명박 박근혜 와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조작 사건까지 또다시 그 부활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때 가담했던 자들, 고문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판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황우여나 김기춘이나 여상규나 이인재나 이런 자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과거를 한치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정당화하고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생명줄이요, 생명줄. 네. 그리고 이 태생이기도 합니다. 조작, 은폐, 그리고 여론 확산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기반들을 다져왔다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첩단 조작 사건은 그냥 단순한 조작 사건을 넘어서 우리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이른바 종북 적발 이데올로기죠. 그걸로만 먹고 살아온 자들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끈질기게 파고들 때 우리가 참조해야 할 책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은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그 진실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뿐만 아니고 이런 학원 사건들 있죠. 학교 간첩 사건들 예. 이런 것들을 쭉 파헤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결문들이나 진술들, 실증적인 자료들을 동원해서 정말 이런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아주 의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을 지탱해온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고문, 조작, 은폐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온갖 거짓말 투성이죠. 이 거짓말의 이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볼 때 바로 이 만들어진 간첩을 참조하시면은 핵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책의 주요 내용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주로 이제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 과정들을 쭉 밝히고 있는데요. 예. 맨 앞에 보면은 1987에서 설경구가 연기했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추천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세웅 신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함세웅 신부의 추천서 실려 있고요. 제가 이 책의 고문 과정, 너무 아픈 과정인데 그 두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김정남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종길 교수의 그 명문, 그러니까 비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문에 쓴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최종길 교수는 이 대학에서 법과 정의를 가르쳤다. 그는 학문으로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학자요, 선지자였으며 내 몸을 던져 제자를 사랑했던 참 스승이었다. 달을 보고 해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 그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다. 그는 진실 없이는 정의 없고 정의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온 생애를 들어 증거했다. 이게 약간의 명문이어서, 그러니까 예. 최종길 교수 기념홀에 새겨져 있는 명문이어서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약간의 비판적인 말만 해도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려 했던 그런 시대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했던 황우여마저도 이 황우여가 최종길의 법대 제자입니다. 예. 황우여마저도 이 최종길 교수를 간첩으로 모는 데에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 책의 중간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사상과 이론의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를 창달하고 그 기초를 탐구하는 물권법이었다. 이런 모순을, 이런 역행을 공산주의자가 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우여가 그때는 제정신이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변호를 해요. 뭐 제자도 잠깐 동안 제자지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모양입니다. 최종길 교수의 제자였던 이 황우여도 최종길 교수가 간첩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데 대해서는 어떤 반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최종길 교수뿐만 아니고 이 간첩단 사건에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김장현 선생이 있습니다. 예, 김장현 증언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예. 고문이 문제인데 이 고문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가족들 주위의 지인들을 다 지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이 고문이고 이 조작인데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문했던 자들은 아직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수고 있는데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이근한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만 나오고 많았잖아요. 예, 예. 오래전에 천운영의 생강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고문 기술자를 아버지로 둔 딸의 얘기였는데 예, 예. 이 고문 기술자들이 지배해온 시대였습니다. 이건 일본 식민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김장현의 증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문 기구가 있는 그런 방을 보여주면서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거는 고문일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기진맥진 시켜놓고 너 이 자식 펜으로 벌어먹고 산 놈이구나. 경제 분석관이구나. 장가 갔어 안 갔어? 너 이 새끼 정자를 다 죽여버려야겠어. 너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어이 다음 단계 준비해. 그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가죠. 저를 때리지만 않으면 중정요원 모두가 드나들며 추궁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고문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저도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죽든지 살든지 결론이 났으면 싶었습니다. 눈깔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환청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나와요. 우리 큰애 우는 소리가 나오고 아 이것이 환청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듣는 건 아닌가. 분명히 우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도 고문의 한 방법으로 그러는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이게 약한 부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 들려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고문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걸 은폐했고 이게 또 대대적으로 여론을 통해 조작되고 선전됐는지 여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야 할 텐데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판사들까지 사찰하고 얘들까지 조종하려고 했으니 어디 정의라는 게 살아나 있었겠습니까? 참 지난해 보입니다. 이 과정들이. 예.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다른 책을 통해서 얘기는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사람을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당연히 판사 검사들은 고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물론이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증거 채택 능력이 없죠.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법조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벌여왔던 진실을 배격하는 행동들, 그래 놓고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면서 정치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당이 또 온전하고 있단 말이죠. 촛불혁명으로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결국 구속이 됐는데도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회생의 모멘텀이라도 찾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정말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보도가 많은 시민들에게 조작의 진실들을 밝혀지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또 자한당이에요. 예.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친일파 세력들의 온상이었고요. 그 자들이 명맥을 이어온 곳이었으니까 타락한 자본과 타락한 권력이 결탁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집합소입니다. 이걸 정확히 직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방송이 하나가 신호탄이 돼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예방 행정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 보복을 하느라 바빠서 예방행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를 두고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준표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던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경남지사를 지낼 때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구정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겁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그런 말씀은 비판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참사 현장에서 정치적인 발언만 하시니까 밀양 시민들에게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기 왜 오냐? 불난 집에 정치하러 왔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셔야지요. 네,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고요. 질질 울어가지고 상황 모면하려 하는 거, 그거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홍 대표님은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퇴임식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잖아요. 그때 꼼수 사태다 뭐다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황 모면하려고 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네, 도지사 시절 약 100분이 화재로 돌아가셔서 슬픔에 눈물을 흘린 거라고요. 아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없었다면서요. 정말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말만 하는 분입니다. 홍 대표님에게 동요 울면 안 돼를 띄워드릴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달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립을 쳤는데 불편하다라는 사연이 올라와서 예. 이럴 땐 저는 주저하지 않고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정상근 기자는 죄송할 게 없죠. 제가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 농담이라도 듣는 분이 기분 나쁘면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제 정상근 기자 외에 우리 장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정상근 기자만 씹겠습니다. 왜 저만? 사퇴하세요.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가 그 동네에는 이렇게 스마트한 분들만 사시는데 혼자만 이렇게 원시인처럼 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상 장기동에 살고 있지만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저는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예. 아, 근데 정말 이 동네가 수도권 같지 않게 되게 이제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비교적 좋아요. 이렇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살기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요. 여름에는 어떻게 한번 헤엄쳐 본 적도 있어요? 그 아라뱃길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거기가 이제 그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라뱃길이 일종의 좀 시범 사업 같은 좀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가 강 깊이를 꽤나 깊이 팠어요. 그런데다가 다리를 이렇게 쫙 놨는데 원래는 좀 이렇게 평평한 다리였는데 그거를 이제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엄청 높게 다리를 지어놨는데 그래서 뭐 자전거 타기에는 좋기는 한데 정작 뭐 유람선 빼고는 그 원래 MB가 이제 공약을 했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경부 운하의 마중물 역할을 이제 경희 누나가 담당하려고 했는데 뭐 잘 되지 않았죠. 아, 그렇죠. 그 MB의 그 구상 자체가 진짜 어이없는 거였죠.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근 동지가 백기를 만들 수 없다라면서 삭발 단식 농성. 그래서 지금 정상근 동지 머리가 가발이란 얘기가 있던데. 아,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죽어도 단식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뻥이었네요. 네. 예. 네, 결국 이제 그거는 헛소문인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 네. 최남수 YTN 사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최남수가 지난 24일에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그 최남수가 그 노조와의 합의를 부숴버리고 송태엽 YTN 부국장을 보도국장에 선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YTN 지부가 8일부터 출근 저지에 돌입을 했었죠. 예. 근데 최남수는 이 출근 저지 투쟁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이 됐고 시설 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정당한 업무 집행과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법원에서 막아달라 이 얘기인데요. 최남수 측은 노조가 계속해서 출근 저지를 벌일 경우 1일마다 노조는 1,000만 원, 조합원들은 각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이 최남수 이 사람은 진짜 최악인 것 같은 게 예. 계속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글쎄요, 며칠 전만 해도 중재해달라고 최강욱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말이죠. 뭐 한번 중재했다가 이제 괜히 피만 봤던 언론 노조에도 중재해달라고 하고 또 최강욱 변호사한테도 노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다녔었잖아요. 아니 그게 어떤 전략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다중인격일까요? 아니면 뭐 많이 모자란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성격이 워낙 급해서 잠깐이라도 이 상황이 안 풀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일까요? 아, 그런 성격 급한 사람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경로로 딱 가더라도 결국에는 질이 좀 안 좋은 인간? 좀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변호사한테도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막 조르고 있더니 네. 이 알고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계속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은 뭐 법무적인 조언도 받아야 되고 또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틈새에 이제 그거를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때만 해도 막 보도국장과 관련해서 자기가 합의를 했다고 받아들이기에 내가 말을 했는데 뭐 합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은 없고 A 간부는 대화를 요구해서 A 간부 얘기를 복창했고 또 B 간부는 소송으로 가자 해서 또 B 간부 거를 이렇게 복창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없고 A 간부, B 간부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다중인격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그 YTN 안에 남아있는 이른바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 적폐라고 불리는 세력들도 지금 완전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코너에 몰렸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 최남수가 2008년 해직 사태 관련해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동아투이 해직 사태 이후 기자 해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MB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자들을 다룰 줄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가처분을 내면서 YTN 조합원들이 2008년에 구본홍 낙하산 사장 있잖아요. 그 예. MB 특보로 있었던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면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점을 법원에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근 저지 투쟁하면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긴급하게 가처분을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한다.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는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사측으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탄압을 받은 것을 갖고 봐라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처분 신청서에 이렇게 썼어요. 박진수 지부장 등 4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표이사 출근 저지, 인사명령 위반, 사장실 앞 항의 농성, 실국장 보고방해, 스튜디오 난입 및 피켓 시위, 욕설, 모욕 등으로 YTN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 등 사규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받은 전력이 있다. 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MB가 구본홍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니까 이제 후배들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징계라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데, 아니 그때 도망갔던 사람이 그래 놓고 이제 뭐 YTN으로 다시 돌아올 때 뭐 후배들이 뭐 위대하다, 뭐 내가 갈 길이랑 다르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낙하산 투쟁으로 얻은 후배들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 거죠. 예. 야, 참 재밌는 분이네, 이 양반은. 응?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의 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저렇게 나오고. 게다가 또 이제 구본홍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구본홍도 그 노조원들이 출근 저지를 하고 100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남수는 10며칠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본홍은 조합원들을 같이 걸긴 했는데, 전현직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그러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5명을 골라서 5명한테만 걸었어요. 예. 근데 최남수는 무려 12명에게 걸었습니다. 아하. 12명의 노조원에게 가처분을 걸고, 이 중에는 5년차 막내급 기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노정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더 용서할 수 없는 짓은 2008년에 출근 저지 투쟁을 마치 범죄 전과처럼 표현을 하면서 징계 전력을 강조하고 당시의 현장 사진을 증거로 첨부한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세상 보는 눈이 다르지 않다며 해직자를 공정방송 투쟁의 아이콘이라고 징계의 아픔 운운해온 게 역겨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최남수가 지금 계속 뭐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에 대해서 그 이명박의 그 청계재단 꼼수가 있었을 때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양반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시류에 그냥 편승하면서 높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인생을 좀 비열하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 때리는 사람이네. 이 사람을 언제까지 YTN 사장에 둬야 해요? 그러게요. 뭐 본인은 뭐 YTN 주총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뭐 사장이 됐다라고는 했는데, 그리고 사실 YTN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장 자리에 올라온 게 자신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노사 이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후로는 뭐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월부터는 YTN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상황이 좀 변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한 멘트가 벌써 7문장.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시브랄로 끝낼 수 있는 거를 7문장씩이나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사시대식의 그 이런 레토릭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알고 보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차도남이 아니라 알도남.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금요일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그 방송 작가의 폭로가 있었죠. 네, KBS 구성 작가로 보입니다. 그 협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니까요. 네, KBS 구성 작가 협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KBS도 분명히 뭐 있었겠지만 이분이 얘기를 했던 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목격자들 팀이었어요. 예. SBS에서는 뭐 커피 심부름을 뭐 밤낮 없이 야근을 하고 뭐 이런 부조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SBS PD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를 했고,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밤낮 없이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예. 이 얘기 중에 뉴스타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일부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직접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결과예요. 예. 뉴스타파는 2015년 4월에 파트너사와 함께 목격자들을 처음 방송을 한 이후에 2017년 하반기까지 파트너사에서 일했던 취재작가들의 임금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취재작가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 됐다는 폭로는 사실인 거죠. 뉴스타파가 이거를 미지급금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731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6일에 미지급금을 전부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목격자들 프로그램을 최종 책임지는 것은 뉴스타파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상당수 취재 작가들이 과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지급금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미지급금은 이미 지급을 했어요. 지난 26일에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속 취재 작가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냥 뭉개왔던 거대 언론사와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인 거는 같아요. 예. 하지만은 뭐 최저임금을 안 줬으니까 뭐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좀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비정규직 작가분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프로그램에 기여를 하고 계신다면 또 그 기여만큼 소득이나 아니면 또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최저임금은 이 정도는 줘야 한다 최소한 이건데 딱 거기까지만 주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SBS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뭐 SBS에서는 조사 결과는 안 나왔고요. 어쨌건 이 폭로가 굉장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실린 기사 중에서 이것도 주목되더라고요. 한겨레가 지난 토요일자 감면을 한 모양이죠? 예, 뭐 한겨레가 감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면수보다도 적은 면수의 신문을 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20매로 냈었어요. 이게 토요일자인데. 원래는 24면으로 나왔던 모양이죠? 예, 24면 아니면 28면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네, 이번에는 20면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뭐 감면을 했던 이유는 그 한겨레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제지업체들이 신문용지 공급을 중단을 했대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이 신문용지의 단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협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지업체들은 이 정도 올려주지 않으면은 우린 협상은 없다라고 했고, 다른 이제 매체나 이제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없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지업체 쪽에서는 이 정도 선 이하로는 안 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결국 제지업체에서 신문 그거를 끊어버린 거죠, 용지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감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 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구독률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또 신문의 열독률도 떨어지는 마당에서 제지업체가 종이값을 올려버리니까 아예 뭐 그냥 이때부터 신문의 면수를 줄이는, 사실 20면이 말이죠. 조선일보가 1989년 10월에 20면 발행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 10월 정도의 그런 발행 면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신문 가격을 그렇다고 또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내릴 수도 없죠. 이미 뭐 제지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서 찍는다면 오히려 신문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건 이제 종이신문이 워낙 이제 구독이 줄고 하다 보니까 또 섣불리 신문 가격을 올렸다가 또 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래저래 지금 종이신문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직면 경쟁을 하던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9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막 섹션별로 따로 신문을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신문을 어떻게 냈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예전에는 어느 신문인가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가 한 번은 100면을 낸 적이 있었어요. 100면. 아, 100면. 100면을. 네네. 100면이면은 이거 참 그거 어떻게 채웠지? 물론 광고가 뭐 한 5분의 1은 됐을 텐데 이 100면을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미디어 오늘이 한번 시험 삼아서 100면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저희 인력으로 100면을 내려면은 예. 뭐를 해야 되나요? 그냥 법전을 그냥 다 옮길까요? 헌법을 여러분 네. 헌법을 지켜야 헌법, 합니다. 라면서 신문법 막 이런 거. 예, 정말 대단합니다. 신문 몇 수가 줄어들면서 그 내용이 좀 더 컴팩트해지고 그렇게 해서 신문의 열독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막 스트레이트 기사를 막 쓰면 사실 뭐 지면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소식들도 많기는 한데 예. 근데 대부분 중요한 기사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다 접한 상태여서 예. 이렇게 종이에 그냥 그대로 어제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고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신문도 이제 뭐 구조조정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38명을 포함해 약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정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어떤 의도가 실려 있을까?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3,92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7% 10명 가운데 7명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골탕 먹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32% 3명 가운데 1명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현 정부 방제 무능에 대한 경고다. 이런 응답은 1%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JB님, 적국에 총 쏴달라고 하는 새끼들인데 불 지르는 것쯤이야. 주어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어가 없군요. 자유의 개소리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길 고대하는 사이코패스적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태릉이 누구의 묘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문정왕후인데요. 정답자 해지서 엄마님. 삼권분립을 배우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정의라 믿었습니다. 정의물파스님. 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했네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8층 아파트님.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의보주 광명진원님, 보수언론과 야당이 남북화해 모두 조성에 흠집을 내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둥기둥기님, 수구 세력들이 올림픽을 빌미로 색깔론 공세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역풍 맞았으면 좋겠어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아이실룸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파란색 시계님, 네이버 댓글 상황이 진짜 목불인견입니다. 잡아도 튀어나오는 바퀴벌레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실룸님,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의 글을 듣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가던 길을 멈출 뿐이 아니지요. 피로하다고 자꾸 말하는 조중동 때문에 정말 피곤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